자, 2022년 새해 첫날인 오늘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67일 남았습니다. 자, 신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새해 첫 주말을 달구는 이 대선 전국의 쟁점들을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 이두하 변호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오늘 1월 1일을 맞아서 이제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여러 곳에서 나왔죠. 먼저 TV조선과 조선일보의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내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응답자 32.4%,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0.4%로 이재명 후보를 꼽았고요. 31.4%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꼽았습니다. 지금 접전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또 다른 조사도 있죠. 자, 전 보지고요. 다른 조사 보면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 대한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34.3%, 윤석열 후보 28.7%. 또 이제 세계일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35.5%, 또 윤 후보가 30.9%율을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이유 먼저 뭐라고 보시는지 박정아 우리 위원께서 먼저. 네네.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조사가 좀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뭐 TV조선하고 조선일보 공동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이재명 후보는 3.1% 포인트가 좀 올랐고, 예. 윤석열 후보는 4.2% 포인트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 지난달 한 달 보면은 뭐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느냐, 옳았느냐, 그르냐 이 이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치가 지금 이재명 후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점이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는 뭐 저도 선대위 합류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사실 예. 국민들한테 그동안 좋은 뉴스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돌아보면 그래서 예.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 뭐 등등해서 네. 예. 선대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후보의 발언 논란 등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다소 하락하는 추세가 전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좀 하락이 돼서 이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되는 계기를 한번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예. 그나마 이제 저희 입장에서 조금 다행이라고 보는 거는 예. 이재명 후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네. 30%의 중후반의 박스권을 예.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앞으로 남아있는 이재명 후보 쪽에는 한계 상황 아닌가, 이렇게 저는 뭐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봅니다. 권지웅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예. 그런 이유로 일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족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좀 이것을 가리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아드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아내인 김건희 씨의 이제 위조된 어떤 이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네. 윤석열 후보께서 사실은 공정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되려 아내분의 그 허위 이력 관련해서는 이것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위조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이 별것 아니냐. 되려 이제 기자들을 호통치면서 예전에 원래 그랬다는 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조선일보와 TV조선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 정권 교체로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4.8%포인트 늘어난 54.5%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일보에서는 정권 심판론은 47.8%, 네. 이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이거는 또 정권 재창출론은 37.5%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젊은 층 지지세가 윤석열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로 좀 옮겨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네, 일단 이 부분 앞부분만 저희가 좀 자세히 얘기해 보면은 그렇죠. 이런 현상들은 최창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예. 조선일보 여론조사는 계속 상당히 좀 근접하게 나왔는데, 접전으로 나와 있죠. 접전으로 예. 나왔는데 예. 지금 정권 교체론도 조선일보에서는 오히려 좀 늘어난 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또 정권 교체론, 정권 심판론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여론조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전반적인 조사의 추세로 볼 때는 정권 교체론도 정권 심판론도 조금씩 이제 주는 추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이게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다시 말하면 정권 교체론이나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물론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재편될 겁니다. 아마 네. 양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론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로서 과연 정권 교체할 수 있을까라는 그 보수층의 의구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정권 교체론마저도 예. 떨어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많이 실점을 했고요. 지금 이제 실점한 요인을 따져보면은 우선 전 후보 본인의 말실수의 문제. 그러니까 중도층이 볼 때는 후보의 인식의 문제를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씨 그 부인의 이력 논란, 전 그것보다도 오히려 후보의 말 같은 게 오히려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들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선대위 내용이 이건 뭐 계속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요 요인들인데 예. 이 세 가지가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진단이 나온 거 아니에요? 대체로 여야 할 것 없이 진단은 나왔어요. 윤 후보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가?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코스라고 얘기하는 네. 건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진단이 나왔으니까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처방하기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이력 논란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말실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윤석열 예. 후보의. 그다음에 선대의 내용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이러한 것들에서 어떻게 처방하냐에 따라서 예. 반전의 모멘텀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구도가 계속 간다면 오히려 지지율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예. 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초접전인 상태고 여론조사 한 곳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 성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질문 문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그 정도 좀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제 12월 한 달은 추세가 윤석열 후보 측은 일정 부분 내려가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여론조사나 올라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67일 남았기 때문에 네. 몇 번 더 출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선거는 67일이 67년이 될 수도 있고 67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이 있으면 처방을 잘 내려서 국민들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2030 자영업자 PK 지역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방을 잘 내려서 이제 그 실행에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게 여론조사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선대위에서 이 부분 알려드립니다라고 정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보도에 대해서 정정한 부분이 있는데 29일 한길 리서치가 이제 아주경제 의뢰로 실시한 그 항목 중에 네.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아주 그게 수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부분 뭐 그 후보 교체를 원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 이 문항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요. 이제 지지자한테 여를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그 부분한테 예.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막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경우에는 아유 뭐 우리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교체에 대해서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높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게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니까 응답자의 82%가 윤석열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교체 필요성이 어떻게 높게 나오겠어요? 82%가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겠다는데. 예. 그리고 좀 전에 교수님께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정권 교체 필요성이 조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질문이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고 부정확하냐 정확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는 예. 정권 교체를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를 물었어요. 예. 그리고 이 정권 연장을 여당으로 정권 연장을 원하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높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 정권 연장을 여당으로 정권 연장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국정 안정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럼 그 반대가 국정 불안정이니까 내가 이걸 안 찍으면 국정 불안정을 원하는 사람이 된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 문항이 앞으로도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문항도 문제고 아까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도 여권에서 바꾼 것도 정권 교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반영됐을 여론조사 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또 신년맞이 여론조사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인데요. 먼저 안철수 후보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는 계속 서로 비난하거나 또는 과거에 발목 잡는 그런 말만 하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진정성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해서 반드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두 자릿수로 지금 10%를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조사에서는 조금 낮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대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건 그렇습니다.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야 진영에서도 인정을 하는 건데 전 중도 진영이 이른바 제3지대가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게 오히려 이상한 선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는 얘기죠. 예. 뭐 경제나 어떤 사회가 이런 것만 양극화돼 있는 게 아니고 정치도 양극화돼 있는 거거든요. 예. 정치의 양극화라는 건 다시 말하면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거든요. 현재 권력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워낙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 양쪽에 너무 리스크도 많고 요즘보다 이제 본인들의 리스크도 그렇고 가족 리스크도 많이 잦아들었어요. 잦아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건 내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양당의 후보들이 워낙 이제 네거티브의 이 비방전이 심해지면서 아무리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는 어쨌든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 선거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조금씩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대개 이제 두 자릿수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두 자릿수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됐죠.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이게 15%까지만 만약 간다면 15%.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윤 후보나 이재명 후보보다는 아직도 낮지만 예. 안철수 후보가 갖는 15%의 의미는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가 갖는 35%의 의미보다 더 클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계속 뭐 의미 거의 없게 느껴지는 지지율이었거든요. 안철수 예. 후보가. 그렇다면 이게 특히 이제 보수층 야권으로서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하고 추세가 조금 떨어진 추세이기 때문에 안 후보와 윤 후보와의 이 단일화가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거판이 여러 번 요동칠 거예요. 아까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 근데 이 단일화가 역시 과거 다른 여러 선거나 마찬가지로 예. 또 큰 이제 야당에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변수로 크게 등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대로 15%까지 가면은 파급력이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 송영길 대표는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강 후보와 또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송 대표님의 발언을 쭉 다 봤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과학기술 관련해서 관심이 크고 예.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했던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가면서 단일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이나 비전이 겹쳐질 경우 연결해서 더 좋은 정부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섣부르지 않나 섣부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생각을 지금은 안 하고 계시겠는데 어떤 느낌? 일단은 뭐 추운 날씨에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송영길 대표처럼 무슨 단일화 얘기를 먼저 하는 거는 신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 추이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부분인데 예. 지금 모든 자원을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다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심지어는 이제 안철수 후보
진영마저도 흔들기 위해서 예. 저런 그 송영길 대표가 그 흔적을 좀 남겼고 이에 예. 대해서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아마 이재명 후보에서 바로 아니라고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의 상황을 쭉 보면 네. 글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향후 정치에 대해서 예. 더 이상 본인이 말하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선언이라 마찬가지라 예. 저는 뭐 크게 현실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본인들의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한 뭐 무림 속에서 나온 러브콜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쟁점들을 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연일 지금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이제 뭐 사찰에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들으신 대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 확정적 중범죄자다. 이 후보 공약은 부도 어음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발언 수위를 요즘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법조인들은 그게 업무상 배임이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본인이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파트 설계를 하신 건 아닐 테니까 예. 수익 구조를 설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런 그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당군 일의 최대 비리 사건을 한 사람, 예. 그 사람하고 어떤 그 토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후보가 하는 말 중에 예. 사실 이제 그 공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2021년 7월 18일 날 출마 선언문, 저희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재명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약이라는 거는 전문가 몇 명만 만들면 후딱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공약을 볼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미래의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예. 8월 2일인가 그날 두 번째 공약 발표를 합니다. 그게 기본주택이거든요. 예. 거기에 국토보유세가 나와요. 그리고 국토보유세 얘기를 그렇게 빨리 하시더니 그러고 나서 지금 철회를 했니 철회한 건 아니다 이러더니 국토보유세 제목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요 공약이 너무 그 어지럽게 바뀌니까 도대체 뭐가 공약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가 되어야 토론이 가능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중요 공약을 어지럽게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사실은 이 공수처 사찰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예. 어제 12월 31일자로 현역 의원,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105명인데 88명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예. 84%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게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네. 자기가 확인하려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TV조선도 보면 이성윤 황제 수사 조사한 기자는 왜 자꾸 그 통신자료 그걸 보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 모친은 왜 봅니까? 그 기자들 중에 모친 가족들까지 다 들여다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찰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작금의 예. 상황에 대해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뒤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이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반박은 잠깐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약이 바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토보유세 공약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예. 되려 이제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직종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된다는 입장, 혹은 아니면 120시간 정도는 주에 일해도 된다는 입장, 혹은 아니면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 되려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2022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는가라고 되려 되묻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토론 관련해서는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견을 조정하는 게 그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그 토론이 싫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토론해봐야 몇 명이나 보냐.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예. 난 상대 후보랑 토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언론 보도를 보면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12월 3일자인가 이재명 후보한테 물었더니 철회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12월 15일에 또 기자들이 물으니까 철회한 건 아니고 국민들 의견 수렴해서 또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지금은 제목이 또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국토보유세가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예. 네. 네. 저는 보유세 자체를 철회했다라고 말한 것까지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 그러면 언론 보도를 빨리 보시고 네, 네. 정정을 해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보면요. 네. 이 양쪽에 나오신 분은 다 자기들이 옳다 얘기하니까 제가 중간에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토지 이익 배당제를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 토지 이익 배당제가 사실상 국토보유세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분명히 국토보유세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건 철회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이제 중간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또 하나 문제가 아까 이제 그 토론 문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이 토론을 해도 뭐 이게 지금 계속 부인하니까 네. 공약도 그렇고 이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저는 윤 후보가 예. 하나의 그 태도에 있어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2016년도에 그 트럼프가 될 때 토론이 3번밖에 없었고 2020년도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 미국 대선이 2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고 예. 과거 역대 대선을 쭉 보면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될 때가 3번 토론이 있었고 네.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17번인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번인가 17번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정 토론이 3번이에요. 네. 근데 3번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네. 토론 많이 한다고 다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양쪽이 다 자기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두 후보가 또 자기 얘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계속 기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선거 전략상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그 선거 토론을 안 하겠다라고 내세운 이유가 아까 우리 권 위원장인가요? 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확정적 중범죄자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네. 법률 전문가들이 네.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설령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대장동에 많은 연루가 돼 있다는 생각을 갖더라도 네.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윤 후보의 말이 과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선거라는 건요. 일반 유권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칠까, 어떻게 나의 말이 인식될까 생각해야 되는데 윤 후보가 요즘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약간 낮아진 것 같아요. 저는 토론도 물론 민주당도 뭐 매주 한 번씩 하다. 이건 과도한 정치 공세예요. 예, 그건 예. 맞지 않는데 무슨 어떻게 매주 합니까 토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양쪽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는 토론 준비 다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토론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고 저희도 나름의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하자고 하는 거 벌써 한 달 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론을 하자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목적이 순수치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목적이 순수치 않다.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앞서 몇몇 뭐 공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글쎄요 토론에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매일 바뀌는 이런 그 공약에 대한 입장도 저는 충분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국토보유세가 갑자기 토지이용 배당금제가 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양도세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네. 그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공약이 바뀔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토론에 대해서 뭐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다. 아닌데 다만 이재명 후보의 본뜻, 본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 맞춰서 토론에 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지가 거칠다. 이 부분에 그- 물론 대구 지역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후보가 지금 몇몇 그 굉장히 거친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그날이 하필 그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현장, 네. 그다음에 본인과 본인의 부인, 그다음에 뭐 여동생까지 예. 공수처에 통신 기록이 나오던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면 그런 감성적인 요인도 조금 보태져서 저는 좀 과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저는 뭐 할 얘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 다음을 좀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된다. 그동안에 뭐 지지율 하락 추이도 다소 메시지가 분명치 않았던 데도 영향이 있다라는 내부 분석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제된 단어가 좀 필요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국립현충원에서 만났는데 좀 냉랭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어제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났지만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좀 화해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이 같은 결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대위에 복귀를 하든 안 하든 이준석 대표는 또 본인이 당 대표로서 당무를 요청하면 거기에는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현충원 참배를 하고 나서 뭐 제주, 여수, 순천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후보와 항상 보면 그 전에도 선대위에서 후보와 당 대표가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렇게 서로 보완되게 일정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후보가 예. 못 간 일정을 이제 같이 이렇게 후보가 뭐 강원도에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수, 순천 이렇게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좀 다닌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선대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도 사실은 2기 선대위가 거의 한 그 10월 10일 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12월 10일 날 다 돼서 새로 2기 선대위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한 3주, 4주 물리적으로 후보 선출도 11월 5일 날 선출되고 그 스케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시간은 같이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기를 형해화하고 2기를 선출한 이재명 후보는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김종인 위원장도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 쇄신이나 구성의 어떤 이렇게 좀 간결화 이런 건 필요하지만 이렇게 전부 바꾸긴 쉽지 않다.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 접점을 좀 찾아내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일부에서 얘기는 그 지금도 뭐 지금 여수, 순천 등의 일정을 이제 이 대표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인 일정 가겠죠. 하지만 왜 자꾸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느냐? 밖에 나가서 언론에 여기저기 나가서 그 내부적인 얘기를 밖에서 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지적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부단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최대한 그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도 뭐 물론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왜 밖에 나가서 얘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왜 매 시간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시간 바뀐다는 게 매 시간 발언의 내용이 바뀌는지.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는 뭐 허심탄회하게 김종인 위원장이든 아닌 후보든 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예. 저희들은 충분히 이 고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지금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후보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네.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언지 그다음에 지금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예. 얘기하고 풀어야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세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지금 열린 마음으로 좀 다시 전향적으로 뭔가 예.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이 방관자적 자세를 보인다고 하자 홍 의원이 느닷없이 남 탓하는 거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후보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지 않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게 좀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뭐 전혀 안 나타나네요. 한 번도 언론에서 본 적이 없어요. 11월 5일 네, 이후에. 그렇죠. 홍준표 의원은 이제 계속 뭐 그 청문 홍답인가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대구 선대인가 거기 참여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홍준표 의원은. 네. 예. 근데 지금 말씀처럼 다 보기에 알죠. 뭐 일단 뭐 대단히 이제 이 상황을 좀 끝까지 관조하는 것 같아요. 후보 교체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게 아닌지 제가 뭐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 같은데 아무튼 근데 민주당은 대비됩니다. 민주당은 선대위원장이 처음에 다 물러나고 그랬잖아요. 너무 이제 예. 크다고 그래서 규모가.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 이제 전 대표도 합류를 했고 네. 정세균 전 대표 전 후보도 후원회장으로 맡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은 선대위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뭐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이 지금 방관자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은 글쎄요, 전 답답하죠. 전 뭐 내부 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후보의 몫이에요. 대통령이 돼도 후보가 되는 것이고 낙선해도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진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내부 사정을 몰라서 이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무지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딱 두 분이 만나가지고 네. 그 단판형이 오니까 단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름의 이준석 대표도 뭐 애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누구보다 힘이 든 게 지금 윤 후보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 윤 후보가 같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그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는 걸 끝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은 그들 적극적으로 어떻게 끌어들여가지고 비판적인 얘기는 안 하게끔 만들어야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하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쟁점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저희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주당 정부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할 때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하는 게 좀 매우 어려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수 없는 합의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죠? 합의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 사실 좀 전에 두 분이 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이 후보의 이런 움직임이 좀 차별화된 행보인 것 같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중도층 표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선거를 마지막까지 가봐야 그렇겠죠. 아는 건데 예. 근데 어쨌든 부동산 문제로 한 4년간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존의 기조로 조금만 더 버티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 그간에 하지 않았던 조치를 시도해보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예. 모든 의견이 다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는 아마 또 논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민주당을 넘어서 아마 전체 국민들의 입장도 조금은 상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지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효과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후보님께서 이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논의가 이어진다는 건지 계속 바꾸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좀. 제가 이제 청년위원장이시니까 저는 주로 이제 선대위 대변인하고 토론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이게 어쩌겠다는 건가?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세제 완화 행보를 보이시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데 경기도지사일 때 1년 몇 개월 전이죠. 그때는 보면 보유세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네. 보유세 완화도 반대하고 그러시면서 부동산 투기를 박탈하겠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선 후보가 되고 나시더니 세제 완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으세요.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게 공식적인 입장이냐.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이게 입법으로 실현이 가능한 거냐. 선대위 대변인한테 물어보면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그 선대위 대변인이 얘기를 잘못하신 거면 그걸 빨리 정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탈원전도 그렇잖아요. 탈원전 얘기 계속 하시다가 지금은 이 원전 갖고 이제 전기세도 오르고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국민들이 예민하니까 감원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감원전은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어지럽지 않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네, 권면. 저는 이 사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이제 국토보유세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유세는 높이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니까 예. 원래 중과하기로 했던 양도세를 일부 유예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공시지가가 원래 오르기로 했던 것도 조금 유예해서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아예 방향을 바꾸어서 낮추자라고 말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노원전은 바로 가동을 멈춰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운영해 가자라고 하는 것을 예.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이라는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계속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될 어떤 중점을 계속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솔직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모든 미세 정책에 대해서 다 관여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대통령이 입장으로서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세부 정책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보면 철학을 모르겠어요. 철학이 매번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말 바꾼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뭐 세부적인 정책이 오늘 달랐다 내일 또 바뀐다 이거 아니라 지금 보면 부동산만 같아도 이도하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불로소득을 통한 부동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양도세 유예 뭐 공시지가는 그대로 가는데 양도세 유예해서 간다. 그러면 내년 유예해주고 나면 후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갑자기 부동산 문제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예. 이걸 갑자기 뭐 그린벨트까지 해제를 하면서 뭐 공급을 어떤 식으로 늘리고 또 다시 뭐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 매물을 내놓겠다. 예.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 표심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게 근본적인 물음이거든요. 네. 저는 뭐 세부 정책이 조금 바뀌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 갖고 계시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은 뭔지, 예.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 철학은 뭔지 예. 그거를 말씀 주셔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 한정을 해서 대선 토론의 여부를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한해서는 뭐 토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게 누가 한 얘기인가요 혹시? 대장동에 대해서만 토론하면 하겠다고 한 게 누구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민의힘과 핵심 관계자. 윤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윤핵관이 한 얘기라고 봐야 되나? 이거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 이거? 저는 이게 윤 후보나 우리 윤 후보의 선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목표에 네거티브만 하자는 정책 토론, 이건 정책 토론이 아니죠. 네거티브 전을 하자고 설마 제안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윤 후보 측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으로 한정해서 토론을 생각한다는 것은 또 사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세요, 변호사님? 이 보도는 우리 공보부단장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보다. 제가 볼 때는 선생님, 네. 뭐 이게 전형적인 사실은 그 취재 경쟁 속에서 나온 잘못된 보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 그 안에 있다 보면 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취재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것들이 저는 예. 잘못 알려져서 이렇게 보도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 바로 우리 이양수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 부인을 예, 했고 예. 내부적으로도 뭐 대장동 건만 가지고 토론회에 응하자라는 얘기가 어디선가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는 저도 뭐 여기저기서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어디서 일부에서는 뭐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저런 얘기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는데 이렇게 찝어서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럼요. 부동산 아니면 뭐 금융 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주제별로 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예. 대장동은 좀 아닌 보도가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서점가도 지금 대선 열기로 아주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분석한 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묶은 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후보에 대한 책은 배우 김무선 씨의 변호사인 장영하 씨가 썼다고 그러는데 이 책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책 제목은 굿바이 이재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일간 뭐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오르기도 하고요. 예. 뭐 베스트셀러 이제 상위권에 진입이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김부선 씨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장영하 변호사라고요. 이분이 한 성남에서 그 전에 판사를 지내다가 성남에서 변호사를 한 지 한 30년쯤 되신 분인가 봐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성남시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변호사 생활을 성남에서 오래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 장영하 변호사가 2010년인가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돕기도 했었대요. 뭐 변호사도 성남엔 변호사 그렇게 안 많거든요. 서로 잘 알 수밖에 없고 하니까 선거도 돕기도 했었다는데 예. 이분이 이제 그 이재선 씨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게 아니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선 씨는 이런 걸 알리고 싶었고 이런 불만을 이재명 씨한테 갖고 있었다.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네. 그 이재선 씨의 유족 부인이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형수인데요. 박인복 씨한테 뭐 카톡, 문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책을 엮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출판사 대표는 민주당 책임 당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이 책 출판사를 상대로 이 도서 출판 발송 판매 등에 대한 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이 후보에게는 이 책이 또 형과 형수 이런 갈등도 있었고 이런 좀 책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일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이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측이 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최소한의 조치 정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 책이 워낙 나왔던 이슈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만 국민의힘이 이 책을 가지고 뭔가 표를 얻으려 한다. 전 잘못된 전략이라고 봐요. 전략의 차원에서. 아까 저기 그 잠깐 지나간 이슈인데 예. 지나간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가 말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보면 여기서도 지금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 전략이. 다시 말하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 책 있죠. 조지 레이코프. 예. 코끼리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말이 바뀌었다고 자꾸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만 떠올라요. 네. 유권자 사이에. 윤석열 후보의 뭐가 없는 거예요. 아젠다가. 예. 그걸 윤석열 캠프와 그걸 선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의 뭐 어떤 주장이나 정책을 말이 잘못됐다고 바꿀 게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비판하더라도 뭔가 자신들의 고유한 포지티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굿바 이재명 이거 별로 제가 볼 때 크게 영향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선 전국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